여러분,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시골에서 평생 땅만 파고 살아온 박복래라고 합니다. 세월 참 빠르지요. 제 나이 벌써 60을 훌쩍 넘겼으니 말입니다. 자식이라고는 외동아들 하나 있는데 민준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공부 잘해서 제 속 한 번 안 썩이고 잘 자라주었지요. 사법고시까지 합격해서 지금은 서울에서 번듯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답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자랑스럽고 대견한지 몰라요. 며느리 지영이도 같은 변호사라고 하더군요. 둘 다 바쁘게 사느라 얼굴 보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가을이었지요. 아들 얼굴도 보고 또 요즘 젊은 애들이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 잘 챙겨 먹지 못할 것 같아 이것저것 좀 해다 먹이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며칠 전부터 잠도 줄여가며 준비했어요. 햇볕에 잘 말린 시래기며 호박꼬지, 직접 짠 참기름이랑 들기름, 또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장아찌 몇 종류까지. 이런 건 돈 주고도 못 사는 귀한 것들이지요. 제 정성이 듬뿍 담긴 것들이니까요. 바리바리 싸들고 기차에 오르는데 벌써부터 아들 만날 생각에 마음이 설레더군요. 오랜만에 아들 며느리랑 같이 둘러앉아 제가 해간 음식 먹을 생각을 하니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아들 집 근처에 다 와서야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 왔다고, 곧 도착한다고 말이지요. 아들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조금 바쁘게 들렸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곧 볼 수 있으니까요. 아들 부부집은 번쩍번쩍 좋은 아파트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지요. 잠시 후에 문이 열리고 며느리 지영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달리 반가워하는 기색이 아니더군요.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며느리가 던진 첫 마디였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요. 아가, 우리 민준이 보고 싶어서 왔지. 너희들 바쁜데 잘 챙겨 먹는지 걱정도 되고. 제가 들고 온 보따리들을 보더니 며느리는 한숨을 살짝 쉬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뭘 이런 걸 다 싸오셨어요. 저희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그러면서 제가 힘들게 들고 온 보따리를 받아들더니 내용물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주방 구석으로 휙 밀어놓더군요. 마치 귀찮은 짐짝 취급하는 듯한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도 네 아버님 제사 때 쓰려고 내가 직접 짜온 참기름이랑 들기름인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말을 잘랐습니다. 네, 감사한데요. 냉장고에 자리도 없어요. 일단 저기 둘게요. 그렇게 제 정성은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아들 민준이는 아직 퇴근 전이더군요. 며느리는 저를 거실 소파에 앉으라고 하고는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물 한 잔 권하는 말도 없었지요. 혼자 덩그러니 소파에 앉아 있으니 참 멋졌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집은 모델하우스처럼 꾸며져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구석구석 먼지가 쌓여 있고 정리가 안 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살림에는 영 소질이 없어 보였지요. 저녁 시간이 다 되어 아들 민준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벌떡 일어났지요. 아들, 왔어? 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민준이는 저를 보고 잠깐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며느리 옆으로 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제가 가져온 음식 보따리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더군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며느리는 요리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 뭐 시켜 먹을까? 오늘 너무 피곤하다. 그래? 뭐 먹고 싶은데? 매운 족발이랑 막국수 어때? 갑자기 그게 당기네.
제가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다는 걸 알면서도 며느리는 서슴없이 자기가 먹고 싶은 메뉴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머뭇거리자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시죠? 저희는 오늘 이게 꼭 먹고 싶어서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이미 며느리는 핸드폰으로 주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매운 족발과 막국수가 배달되어 왔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펼쳐놓고 셋이 둘러앉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족발을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역시 이 집 족발은 매콤하니 맛있어. 막국수도 같이 먹으니까 딱 좋다. 둘이서 신나게 먹는 동안 저는 매운 냄새에 콜록거리며 족발 한 점을 겨우 맛보았습니다. 역시나 너무 매워서 더 이상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막국수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젓가락을 놓고 물만 마시는 것을 며느리가 흘깃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역시 매운 건 잘 못 드시는구나. 그럼 이거라도 드세요. 그러면서 족발에 딸려온 차가운 주먹밥 몇 개를 제 앞에 툭 밀어놓았습니다. 자기들은 살코기가 많은 앞다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먹으면서 말입니다. 마지못해 주먹밥을 하나 집어먹는데 목이 콱 메이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아들 내외는 자기들끼리 아는 회사 이야기, 동료 변호사들 험담, 곧 있을 해외여행 계획 등을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저는 그 대화에 끼어들 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그게 무슨 말이니? 하고 물어보면 며느리는 아, 어머님은 모르셔도 돼요. 라며 말을 끊거나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리곤 했습니다. 마치 저는 투명 인간 취급을 받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며느리가 갑자기 제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저희는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보다 이런 자극적인 음식이 더 입에 맞아요. 어머님 음식은 너무 심심하달까? 제가 애써 싸온 음식을 바로 옆에 두고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이지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 민준이도 그 말에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하. 지영이 말이 맞아요. 저희 입맛이 좀 그렇죠. 어머니. 제가 해온 음식들은 식탁에 올라오지도 못하고 언급될 때조차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밥 먹는 시간이 아니라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시간 같았어요. 식사가 끝나자 며느리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굳이 먹고 나서 바로 치우지 않아요. 일하는 사람들이라 일단 쉬는 게 먼저거든요. 그러고는 아들과 함께 소파에 가서 텔레비전을 켜더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며느리의 이야기가 왠지 모르게 제가 치워주길 바라는 것 같아 어지러운 식탁을 치우고 배달 용기들을 분리수거를 했습니다. 그날 밤에 잠자리에 누워보니 서러움에 눈물이 나더군요. 내가 자식에게 이런 푸대접을 받으려고 그 고생을 하며 키웠나 싶었지요. 며칠 동안 그 집에 머물면서 상황은 비슷하게 반복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건너뛰기 일수였고 점심은 며느리가 밖에서 해결하고 오거나 저 혼자 라면 같은 걸로 때웠습니다. 저녁에는 또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메뉴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외식을 했지요. 제가 가져온 정성스러운 재료들은 냉장고 구석이나 베란다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시래기나 호박꼬지를 꺼내 나물이라도 좀 해먹이려 하면 며느리는 질색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거 냄새 나서 싫어요. 집에서 하지 마세요. 그렇게 제 음식은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었지만 여전히 아내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며느리에게 잔소리라도 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지요. 제가 서운함을 토로하려 하면 아이. 어머니, 지영 씨도 힘들어서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죠. 뭐. 라며 회피하기 바빴습니다.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고 이 집에서 제 존재 가치는 바닥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내 자존심을 이렇게 짓밟히게 둘 수는 없다. 그러던 중 며느리가 주말에 자기 로펌 동료 변호사들과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집들이 겸 파티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세련됨을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난 모습이었지요. 아주 중요한 자리라며 며칠 전부터 인터넷으로 비싼 식자재를 주문하고 유명 셰프의 레시피를 찾아보며 부산을 떨었습니다. 제가 도와줄까 슬쩍 떠보았더니 역시나 콧방귀를 뀌며 말하더군요. 어머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제 스타일대로 최고급으로 준비할 거니까요. 어머님 손맛은 좀 손님들 입맛엔 안 맞을 거예요. 그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에 기가 찼지만 저는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내 스타일대로 해봐라. 어디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며느리는 그럴듯해 보이는 서양식 요리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켜보니 기본기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어서 재료만 낭비하며 허둥대는 꼴이 우스웠지요. 보기에는 화려할지 몰라도 제대로 된 맛이 난리 만무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제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복수해야 할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네가 그토록 무시하는 이 늙은 시어미의 손맛이 뭔지, 진짜 품격이 뭔지 네 손님들 앞에서 똑똑히 보여주마. 그렇게 저는 며느리의 요란한 파티 준비를 조용히 지켜보며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며느리가 그토록 벼르던 파티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집안은 분주했지요. 며느리는 거실에서는 풍선 장식이니 테이블 세팅이니 하는 것들을 점검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주방에서는 전날부터 사다 놓은 비싼 재료들로 요리를 시작했지만 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양 요리는 익숙하지 않은지 인터넷 레시피를 들여다보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재료 손질도 서툴렀고 불 조절도 제대로 못해서 태우기 일쑤였지요. 제가 슬쩍 주방에 들어가 아가,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을까? 하고 물었지만 며느리는 잔뜩 예민해진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님은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끄세요.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제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이 참 안쓰럽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어디 네 힘으로 얼마나 잘 차려내나 보자. 속으로 그리 생각하며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지요. 사실 저는 며느리가 파티 준비로 정신없는 틈을 타 이미 전날부터 제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녁에 아들과 외식을 하고 늦게 들어온 날 밤, 저는 부엌에서 조용히 제가 가져온 말린 시래기와 호박꼬지를 꺼내 물에 불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에 부드럽게 삶아냈지요. 갈비찜용 소갈비도 미리 사다 둔 것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갈비찜이나 좀 해놔야겠다. 너희 파티 음식은 느끼해서 어른들은 못 먹을 테니. 핑계를 대며 전날 저녁부터 핏물을 빼고 밤에는 압력솥에 넣어 푹 쪄두었지요. 며느리는 자기 일에 바빠 제가 부엌 한편에서 뭘 하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오히려 제가 자기 파티 음식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것 같기도 했고요. 파티 당일 며느리가 거실과 주방을 오가며 허둥대는 동안 저는 차분하게 제 요리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삶아둔 시래기는 들깨가루와 조선간장으로 조물조물 무쳐 볶아내고 호박꼬지도 짭짤달콤하게 졸여냈습니다. 미리 볶아둔 채소와 삶아둔 당면으로 잡채도 금방 버무려냈지요.
제가 직접 짠 고소한 참기름 향이 집안에 퍼지자 며느리가 잠시 인상을 찌푸렸지만 파티 준비에 정신이 팔려 더 이상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압력솥에서 잘 익은 갈비찜은 먹기 좋게 덜어내 간장 양념에 다시 한번 윤기나게 졸여냈습니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자 약속이나 한 듯 잘 차려입은 며느리의 로펌 동료들과 친구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번지르르한 차림새에 어딘가 거만함이 묻어나는 소위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한껏 상기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하며 자신이 얼마나 이 집을 멋지게 꾸몄는지 또 얼마나 대단한 요리를 준비했는지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며느리가 진땀을 빼며 만든 스테이크, 파스타, 카나페, 샐러드 등이 화려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확실히 돈을 들인 티는 났지만 자세히 보면 스테이크는 겉만 타고 속은 덜 익었고 파스타는 불어 있었으며 샐러드는 소스 범벅이 되어 숨이 죽어 있었습니다. 우와, 지영 변호사님, 이걸 혼자 다 준비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레스토랑 VIP 룸 같아요. 센스가 장난 아니신데요? 손님들은 입에 발린 칭찬을 늘어놓았지만 그 눈빛에서는 이걸 먹어야 하나 하는 망설임이 읽혔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분위기를 애써 무시하며 자리에 앉아 음식을 권했습니다. 손님들이 마지못해 포크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여기저기서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스테이크를 억지로 씹던 한 남자가 슬쩍 냅킨에 뱉어내는 모습이 보였고 파스타를 한 입 먹은 여자는 표정이 일그러지며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샐러드를 뒤적이던 다른 손님은 결국 손도 대지 않았지요. 맛있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분위기는 급격히 싸늘해졌고 어색한 웃음과 침묵만이 오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당혹감과 수치심으로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이 공들여 준비한 최고급 파티가 순식간에 맛없는 음식 전시회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지요. 아들 민준이도 식은땀을 흘리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정갈하게 담아낸 제 음식들을 쟁반에 받쳐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들깨 시래기 볶음,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호박꼬지 조림, 알록달록 먹음직스러운 잡채, 그리고 진한 갈색 빛깔의 소갈비찜. 아이고, 손님들 오셨는데 변변찮은 음식으로 드시게 할 수 있나요? 제가 시골 방식대로 몇 가지 준비해 봤습니다.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웃으며 음식을 테이블 빈 곳에 내려놓자 구수하고 달콤한 음식 냄새가 순식간에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싸늘했던 분위기 속에서 손님들의 눈이 반짝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용기를 낸 한 여자가 잡채를 한 젓가락 맛보더니 외쳤습니다. 세상에, 어머님,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제가 평생 먹어본 잡채 중에 최고예요. 그 말 한마디가 신호탄이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제 음식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만든 서양 요리는 순식간에 찬밥 신세가 되었지요. 이 갈비찜 진짜 예술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셨어요? 시래기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인 줄 처음 알았어요. 밥 2공기는 거뜬하겠는데요. 호박꼬지도 너무 맛있어요. 어머님, 정말 요리 실력이 대단하세요. 손님들은 개눈 감추듯 제 음식을 먹어치웠습니다. 젓가락들이 바쁘게 오갔고 빈 접시가 속출했습니다. 급기야 남은 갈비찜 국물에 밥까지 비벼 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며느리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제게 몰려와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희 로펌 회식 때 출장 요리 좀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지영 씨는 복 받았네. 이렇게 요리 잘하시는 시어머니를 두다니
며느리는 그야말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시골뜨기 시어머니에게 자신이 가장 뽐내고 싶었던 자리에서 처참하게 패배한 셈이니까요. 얼굴은 이제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에는 분노와 원망 그리고 깊은 수치심이 뒤섞여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참 꼴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업자득이라는 것을 이제라도 깨달았을까요? 손님들이 돌아가고 난 뒤 어질러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며느리가 악에 받친 목소리로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님, 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일부러 계획하신 거죠? 사람들 앞에서 저를 이렇게 바보 만드시려고.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그동안 제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계획했다. 네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내 마음을 얼마나 짓밟았는지 너는 평생 모르고 살 것 같아서 내가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왜 참았는지 아느냐. 바로 오늘을 위해서였다. 제 목소리는 분노와 서러움으로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자식 하나 잘 되라고 논 팔고 밭 팔아 뒷바라지에서 변호사 만들었더니 고작 한다는 짓이 네 애미를 이따위로 푸대접하는 거냐? 네 마누라가 싸가지 없이 굴면 네가 중간에서 바로잡아야지. 같이 동조해서 네 애미를 벌레 보듯 해? 저는 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민준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지요. 다시 며느리를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네 눈에는 내가 그저 네 돈이나 축내는 시골 늙은이로 보였겠지. 하지만 이 음식 봐라. 이게 돈만 처바른다고 나오는 맛인 줄 아느냐? 평생 자식 먹이겠다는 일념으로 닦아온 세월과 정성이 녹아있는 거다. 네가 인터넷 레시피나 뒤져서 흉내낸다고 될 일이 아니야. 사람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네가 나한테 준 모욕, 오늘 네 손님들 앞에서 네가 받은 망신으로 조금이라도 돌려받아야 내 속이 풀릴 것 같았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 오만하고 철없는 행동에 대한 대가는 이제부터 치르게 될 거다. 네 남편이 네 편만 들며 이 애미 가슴에 대못을 박았으니 이제 네 시어미가 너희 부부 사이에 어떤 존재가 될지 똑똑히 지켜보거라.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고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부짖었고 아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난장판이 된 거실을 뒤로하고 제 방으로 들어가 하룻밤을 더 묵었습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곱씹어 볼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무례함과 그로 인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방문을 열고 나왔을 때 집안은 정리되어 있었지만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들 내외는 밤새 잠을 못 이룬 듯 퀭한 눈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나오자 둘 다 마치 죄인처럼 서서 어쩔 줄 몰라 했지요. 어머니, 주무셨어요? 아들의 물음에 저는 대꾸 대신 제 짐가방을 챙겨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황급히 저를 막아서는 두 사람의 팔을 저는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나라, 내 몸에 손대지 마. 제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어젯밤 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천만에 너희와 나는 이걸로 끝이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네 애미로서 너희에게 베푼 마지막 정은 어젯밤 그 갈비찜이었다. 이제 더는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릴 눈물도 쏟을 정성도 남아있지 않아. 저는 더 이상 미련 없다는 듯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죽으림을 다해 잘못을 갚겠습니다. 두 사람의 애원이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집을 나서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아들과 며느리라는 존재를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이 있었지만 동시에 후련함도 느꼈습니다. 골마 터진 상처를 드디어 잘라낸 기분이었습니다. 시골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리고 집에 도착한 후에도 아들의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계속 도착했지요. 하지만 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사과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것이지요. 그렇게 저는 온전히 저만의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아침에는 텃밭에 나가 흙냄새를 맡고 낮에는 노인정 친구들과 어울려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손수 키운 채소와 정성껏 만든 반찬을 이웃들과 나누며 소소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아들 내외에 대한 생각은 마치 오래된 흉터처럼 가끔씩 저릿하게 떠올랐지만 애써 외면했습니다.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사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저를 괴롭혔던 것은 아들 내외의 행동 그 자체이기도 했지만 그들의 행동에 대한 제 생각과 기대를 내려놓으니 비로소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기를 몇 달, 민준이가 예고 없이 시골집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얼굴이 말이 아니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마당에 무릎을 꿇더군요.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불효자를 제발. 저는 마루에 앉아 그런 아들을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일어나라. 네 눈물이 내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 마라. 어머니, 돌아가거라. 그리고 네 처에게도 전해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우리는 이제 남보다 못한 사이다. 제 단호함에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결코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거의 모든 상황을 견뎌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을 위해 참고 견디는 삶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은 것입니다. 시간은 또 흘러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들판의 곡식들이 고개를 숙일 무렵 아들 내외가 다시 시골집을 찾았습니다. 며느리 지영이는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고 그 화려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저희의 잘못을 마음 깊이 반성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어머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매일 밤 후회하며 잠 못 이루었습니다. 부디 저희의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진심이 느껴졌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건했습니다. 한번 금이 간 신뢰는 결코 예전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지난 세월 동안 충분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저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원망하지 않는다. 그 감정 또한 나를 갉아먹을 뿐이라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너희와 다시 예전처럼 웃으며 가족으로 지낼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미 너무 많은 강을 건넜고 내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혔다. 어머님, 돌아가거라. 그리고 앞으로는 각자의 자리에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거라. 나는 내 남은 삶을 평온하게 보내고 싶다. 너희도 너희의 삶을 살면 된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애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 한참을 서성이던 두 사람의 기척이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창밖의 고요한 가을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정말로 혼자만의 평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 내외와의 인연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가끔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에도 저는 제 방식대로 조용히 보냅니다. 외로움보다는 자유로움이, 서운함보다는 평화로움이 제 마음을 더 크게 채우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요. 제가 겪었던 일들은 분명 고통스러웠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저는 더 단단해졌고 제 삶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그들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행한 가장 현명한 복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견디기 힘든 관계와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혹은 다른 여러 이유로 참고 인내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공자께서 자신을 존경하면 다른 사람도 당신을 존경할 것이다라고 하셨듯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관계의 시작입니다.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고 건강한 거리를 두는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실패나 후퇴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혹시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함께 스스로를 돌아보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